우리가 몰랐던 바다 이야기, 수요일엔 바다 톡톡 본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에 바다 톡톡 흥미로운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실 전남대학교 한경호 교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혹시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는지? 저는 제 전공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물고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했고요. 이번에는 좀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수산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대구는 제가 젊었을 때 영남대학교 해양자원학과 대학원에 강사를 좀 다녔었고, 또 포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연구사로 근무를 하고 제가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상식적인 것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교수님 내려가셔서 강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연하시는 동안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은 메모 간단히 해놓으셨다가 강연 마치고 또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궁금한 질문사항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교수님 강연 한번 들어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수산생물 하면은 이게 뭐 수산은 뭐고 생물은 뭐냐 이래 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어려운 용어죠. 수계, 수산생물,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보실까요? 이게 수계입니다. 우리 주변에 호수, 강, 하천, 바다 이걸 통틀어서 수계라 그럽니다. 물의 세계죠. 물의 세계. 그러면 이 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수계 생물입니다. 즉 수산생물이 되겠죠. 그러면은 낙동강의 물은 염분 농도가 어느 정도 되고, 낙동강 하구 쪽은 어느 정도 되고, 부산 앞바다의 물은 어떻는가 봤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민물, 기수, 해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민물은 전혀 바닷물이 짠물이 없는 형태, 0.5 PSU 이하입니다. 과거에는 PSU 대신에 퍼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각각의 나눠진 물에 사는 생물들, 이걸 통틀어서 수산생물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도 식물과 동물로 나눠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역하고 방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통틀어서 식물 플러스 동물을 우리가 수산생물이라고 그럽니다. 식물이죠. 그럼 바다에 살고 있는 식물은 해조류입니다. 남조, 녹조, 갈조, 홍조가 있죠. 그 분류는 서식하고 있는 깊이 또는 색깔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동강 물이 파랗게 돼 있죠. 녹조죠. 그래서 이 남조류 보시면은 지구 역사상 최초로 강압성을 시작한 생물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여름철에 수온이 올라가고 하면은 녹조를 일으키는 생물입니다. 그럼 녹조가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호수, 유속인, 느린 이런 하천에서 녹조나 남조가 대량으로 번식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햇빛이 차단되고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생물들이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녹조입니다. 바다의 녹조는 주로 파래라든지 매생이 이런 게 있죠. 매생이는 어떻습니까? 매생이국 드신 분들 잘 안 식죠? 뜨겁잖아요. 그래서 미운 사이한테 주는 게 매생이국입니다. 이렇게 녹조가 있고요. 또 갈조가 있습니다. 다시마, 미역, 톳. 왜 갈조냐? 엽록소 AC라든지 색깔이 이게 물에 여러분들 미역이나 이런 거 물에 데치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네, 다음 보시는 홍조류 보실까요? 홍조 보세요. 김도 평상시하고 물에 들어가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김국을 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붉은 홍자를 써서 홍조류가 되는 것이죠.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갈조식물이 아니고 홍조식물입니다. 김, 우뭇가사리, 예서실, 꼬시래기 이런 것들이 홍조류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깊이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것이 홍조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조, 녹조,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에 녹조들이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뭇가사리 가지고 뭘 만들고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한천이죠, 한천. 곤약, 잼, 푸딩 이런 것도 최근에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산물 가지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조에서 추출한 액을 가지고 이런 카라기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크기가 작은 것들, 물에 떠다니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 동물 플랑크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물들은 물에 떠다닌다고 해서 부유생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생물들. 마지막에 보세요. 해파리가 나와 있죠. 20cm 이상입니다. 해파리도 이렇게 플랑크톤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물고기 알이라든지 어린 장어라든지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들은 플랑크톤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20cm 이상의 거대 플랑크톤에 어떤 책에는 개복치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치도 생김새가 어릴 때는 꼬리가 있었습니다. 변태에서 꼬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복치도 거대 플랑크톤에 분류하기도 합니다. 식물 플랑크톤이죠. 보시면은 크로렐라 여러분들 보셨죠? 과거에는 크로렐라 라면도 나오고 그랬어요. 한때는. 그래서 크로렐라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시죠. 동물 플랑크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테미아 성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염분 농도가 높은 곳에 산란을 합니다. 이게 알들이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깡통이라고 하면 이상할까요? 하여튼 통에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걸 바닷물에 알을 넣게 되면은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알에서 플랑크톤이 부화를 합니다. 알을 깨고요. 그래서 좀 더 자라면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윤충류나 알테미아 이런 것들은 양식장에서 바다 물고기들, 어린 물고기를 알에서 부화한 물고기를 키울 때 먹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이 없으면은 절대 양식업이 발달할 수 없겠죠. 동물입니다. 보시면은 연체동물, 환연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많습니다. 적색동물 중에서도 미생류, 두생류, 척추동물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바다에는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척추동물이죠. 보시면은 여러분들 전복 드실 때 이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복 안 드셔봤습니까? 전복을 드시면 항상 이빨을 떼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치설입니다. 치설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체동물에 속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 종류입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오징어. 또 뭐가 생각나요? 문어. 이런 거 생각이 나시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오징어 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다리가 10개다. 문어는 다리가 8개다. 다리가 맞습니까? 네? 절대 다리 아닙니다. 팔입니다. 팔. 알겠죠? 영어로도 arm입니다. 팔이죠.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모양에서 보세요. 머리가 있고 바로 몸통이죠. 눈이 있고 거기에 뭐가 달렸어요? 팔이 달리잖아요. 다리가 머리에서 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머리 쪽에 발이 있다. 그래서 두 종류라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팔완류, 완자 팔완자입니다. 8개의 팔을 가진 종류들, 쭈꾸미, 문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오징어라든지 한치 꼴뚜기 종류들은 10안류입니다.
즉 팔이 10개라는 뜻이죠. 그 중에 2개가 긴 게 있죠. 8개는 짧고 2개는 생식할 때, 암수가 서로 교미할 때 이럴 때 쓰이는 팔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오징어 다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껍데기가 2개로 되어 있는 이매패입니다. 이매패. 말 그대로입니다. 껍데기가 2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가물학 쪽에 홍합이죠. 일명 담치라 그럽니다. 담치, 맛조개 이런 것들은 껍데기가 2개인데 이 껍데기를 연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바지락을 이렇게 쪼개다 보면은 바지락도 폐각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전폐각근, 후폐각근. 여러분 키조개 연결해 주는 게 뭡니까? 키조개. 그 하얀 거 동그란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뭐 일명 관자라 그러죠. 그냥 일본식 표현입니다. 폐각근입니다. 폐각근. 폐각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근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폐각근을 식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좌우대칭이다 보시면 되겠고, 절지동물입니다. 보리새우, 대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새우하고 게 유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새우하고 게는 같은 절지동물이면서도 이렇게 유생 발생이 다릅니다. 게 종류들은 메갈로파 시기를 거치고 새우 종류들은 미시스 단계를 거친 차이점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극피동물입니다. 불가사리, 보라성게. 일명 불가사리를 바다의 해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적이란 표현은 사람의 기준이죠. 불가사리도 바다에서는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내가 왜 해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의 하나의 해양 생태계의 일원일 뿐입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죠. 먹이 연쇄 관계, 먹이 사슬 관계입니다. 보라성게, 우리 동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사리나 성게들은 어린 시기에는 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유생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변태하는 생물들이죠. 변태하는 생물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개구리 생각나죠?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변태라 표현하죠. 물고기, 수산생물 중에 이러한 성게, 불가사리 다 변태를 하는 생물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척색동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동물에 속합니까? 척색동물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왜 척색동물일까요? 어린 시기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척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 쪽에. 아시겠죠? 그 척색이 성장하면서 딱딱해지는 척추골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척색동물, 여기 나와 있는 우렁생이도 척색동물입니다. 우렁생이한테 여러분들 식당에서 뭐 덤으로 나온다고 우렁생이는 무척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하고 유형관계가 아주 가까운 척색동물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어류입니다. 이제 척추동물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척추동물, 물고기도 척추동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물고기도 등뼈가 있고 여러분도 등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뼈를 가진 생물들이 어류, 날아다니는 새 조류, 고래종류, 사람 포유동물, 파충류, 양서동물 이런 것들이 척추동물에 다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고기는 가장 원시적인 먹장어, 칠성장어를 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표준말인 먹장어냐? 눈이 없습니다. 사진 보십시오.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이 없기 때문에 먹장어라 표현을 합니다. 또 칠성장어는 민물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만은 아가미 구멍이 7개가 있죠. 양쪽으로 7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별처럼 생겼다 해서 칠성장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어, 노랑가오리입니다.
연골어류죠. 뼈가 연한 연골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암컷만 사진에 올려놨는데 수컷들은 두 개의 교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뒤에는 분수공이 있어서 분수공으로도 호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이 다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오랫동안 헤엄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깔아앉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유기물질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고 눈 뒤에 있는 호흡공으로 호흡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분수공이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수컷은 두 개의 교미기가 있고요. 요 비슷한 은상어 종류들은 교미기가 3개인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어는 왜 이렇게 암모니아 냄새가 날까요? 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상어, 가오리, 홍어들은 여러분들 오줌을 넣을 수 있는 비뇨생식공이 다른 경골어류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골어류는 비뇨생식공이 따로 없고 항문과 다 합해져서 그걸 총배설강이라 표현을 합니다. 총배설강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요 성분들이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요소 성분들이 체내에 축적이 있다가 죽으면은 이렇게 3메틸아민 옥사이드하고 만나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암모니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홍어는 독한 강한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암모니아 냄새는 풍기는 홍어를 먹어도 탈이 왜 없느냐?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삭힌 홍어를 먹어도 배탈이나 탈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골어류입니다. 딱딱한 뼈로 되어 있는 경골어류가 되겠죠.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들 넙치, 문치가자미, 가자미하고 구별하시라고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어떻습니까? 넙치는 눈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이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모든 생물은 사람처럼 이렇게 세워서 잡습니다. 상하, 전후죠. 넙치도 세우면 배가 앞쪽입니다. 넙치 그림에서 한번 세워보십시오. 세우면 눈이 왼쪽에 있죠. 가자미는 세우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더 쉽게요. 넙치는 2글자 왼쪽입니다. 가자미, 도다리는 3글자 오른쪽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 대학원 다닐 때 홍어 척추골 가지고 연령 사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제자가 홍어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홍어 척추골을 추출해 가지고 염색해서 연령 사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 수명이 한 3.5세 정도 수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물고기들은 어떻게 수명을 알고 연령을 파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민등록증 봅시다 하면 되잖아요. 출생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어류들은, 수환생물들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늘이라든지 이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주로 연령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년 동안 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 3년 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수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 어류일수록 수명이 깁니다. 오늘 대구에 왔는데 여기 대구가 보이시죠? 그래 안 그래요? 대구는 대두어라 그럽니다. 머리가 큰 물고기. 말 그대로 큰 대자의 입구자는 입이 큰 물고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구라는 물고기는 입이 큰 물고기 중에 대명사입니다. 대구도 오래 살죠. 상당히 한 10년 이상을 삽니다. 상어도 보시면 30에서 40년을 살고 있죠. 이 가자미 종류인데요. 우리 동해안에 가자미가 많이 나옵니다. 물가자미, 기름가자미, 찰가자미, 용가자미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암수가 수명이 틀립니다. 빨리 성숙한 것들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컷들이 성숙 연령이 빠르죠. 암컷보다. 그래서 수명도 짧습니다. 이런 어종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들도 아무튼 자연에서 성숙 연령이 빨리 되는 것들은 수명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홍가자미 보십시오. 암컷은 상당히 성숙이 늦게 되면서 수명도 이렇게 긴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설의 물고기라고 돛돔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1994년도에 KBS하고 이거 직접 잡으러 나가서 촬영한 적이 있어요. 전설의 물고기 돛돔. 그런데 이 물고기는 수명이 바다 물고기 치고는 굉장히 깁니다. 60년에서 한 70년 정도를 살거든요. 그래서 비늘 하나가 성인 남자 손톱 크기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연령 사정을 하는데 저도 지난번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한 마리 잡았다고 가서 보니까 한 50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년 산 게 1m 한 20대입니다. 크기가요. 그래서 큰 것들은 2m 정도 되거든요. 사람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철갑을 두른 물고기라 해서 철갑상어입니다. 양식하고 있죠. 캐비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30몇 군데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 보십시오. 100년입니다. 100년. 이렇게 오래 사는 물고기입니다. 그 연령을 추정하는 형질 중에 이렇게 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고등어 먹다 보면 머리 쪽에 뭐가 나옵니까? 하얀 돌처럼 생긴 게 나오죠.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게 바로 이석입니다. 귀 속에 들어있는 돌이죠. 그래서 비늘 이석, 척추골, 아가미 쪽에 세개골 이런 걸로 연령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늘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부위별로 비늘을 채취해서 연령 사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고등어에서 이석을 추출하는 모습입니다. 하얀색으로 된 이렇게 돌처럼 생긴 게 보이는데 A가 한 3세 정도 됐고 B가 4세 정도 된 고등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붕장어 이렇게 이석을 추출하는 모습입니다. 고래는 이빨이나 수염으로 합니다. 고래는 크게 이빨고래하고 수염고래 종류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염고래 종류는 수염으로 하고 있고 이빨고래 종류들은 주로 이빨로 합니다. 사람은 뭘로 할까요?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빨입니다. 이빨. 손은 뭘로 할까요? 우시장에 가면은 뿔을 자를까요? 우시장에 가시면은 그 아저씨들이 다 입을 벌려봅니다. 이빨로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물개도 이빨로 합니다. 이렇게 바지락이나 이런 조개 종류들, 개조개 종류들은 이렇게 연륜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령 사정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물고기 중에 보조 호흡기관을 가진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짱뚱어, 혹시 짱뚱어 못 보셨죠? 주로 호남 지역, 전라남도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짱뚱어. 뻘에서 뛰어다니죠.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잠을 잡니다. 뻘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잡니다. 산란도 굴을 파서 뻘 속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짱뚱어죠. 이렇게. 뱀장어. 일명 뭐라고 그럽니까? 민물장어라 그러죠. 민물장어. 그래서 왜 이름에 뱀자를 붙여가 뱀장어냐? 혐오스럽다 해서 이름 바꾸자고 그러는데 물고기 이름은 사람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름 바꾸려면 어디 가야 돼요?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야 되죠. 함부로 못 바꿉니다. 학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논문을 새롭게 작성해서 타당한 이유를 대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 뱀장어도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는 형태입니다. 미꾸라지나 미꾸리는 비슷하게 생겼죠. 사진에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보시면. 색깔도 좀 차이가 있지만 수염을 보세요. 미꾸라지가 수염이 깁니다. 미꾸리는 짧죠. 여러분들이 추어탕 드실 때 거의 미꾸리, 중국에서 수입된 미꾸리를 드실 것 같은데 미꾸라지는 4글자니까 좀 길고요. 미꾸리는 3글자니까 수염이 짧습니다. 그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미꾸라지 파시는 분들이 산소를 공급을 안 해줍니다. 그분들이 이런 학문을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경험해 간 거죠. 미꾸라지들은 물 밖에 나와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들어가서 창자를 통해서 항문으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큰 대야에다 놓고 파신 걸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죠. 거기에서는 기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창자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창자로 호흡을 한다. 아시겠죠? 가물치입니다.
가물치는 이 호흡기관에가 공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구멍에가. 그래서 인후 공기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놈들은 물 밖에 나와도 한 3, 4일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 가물치를 미국 땅에다 가지고 가서 퍼뜨려 가지고 미국에서는 심각합니다. 가물치 퇴치 운동에 나서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커져 가지고 괴물처럼 커져 가지고 영화도 많이 만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골칫거리인 가물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로 농어목에 속하는 종류들이 가장 많습니다. 어리 중에는. 그래서 농어, 방어, 감성동, 민어, 참돔, 능성어, 비싼 고기 다 올려놨네요. 네? 횟집에 가면은 굉장히 비싼 물고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보색을 띈다 했습니다만은 물고기들이 왜 고등어처럼 등이 푸를까요? 배 쪽은 하얗고. 네? 등이 푸르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 보입니다. 보호색이죠. 배가 하얗다는 것은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등 푸른 생선들이 제법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장 발달된 분류군이라 해서 제가 보고하고 지치 종류로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지포를 만드는 원료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지치입니다. 주로 말지치죠. 그 다음에 보고 종류는 보세요. 배 지느러미가 있습니까? 배 쪽에 지느러미가 없죠.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잔뼈가 많을수록 하등한 쪽에 속합니다. 독을 가지고 있죠. 보고는. 그래서 테트로도톡신입니다. 그래서 보고 종류는 위턱에 2개 이빨, 아래턱에 2개 이빨. 이게 참복 종류들인데 4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테트라오돈티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고 종류들은 이빨의 숫자 가지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독을 가진 물고기 중에 보시면은 뱀장어, 붕장어, 곰치, 뱀처럼 생긴 물고기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혈청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붕장어를 잘못 드시고 식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혈청 독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다음 보시죠. 또 등 지느러미 가시나 이런 데 찔리면은 사람이 죽다시피 하는 정도로 충격을 받는 이런 물고기들입니다. 독가시치, 쑥이미, 풀미역치 이런 종류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등 쪽에 가시에 찔리면은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하등한 쪽 청어, 멸치, 전어가 속합니다. 멸치는 아래턱이 짧습니다. 짧은 편이고 정어리는 이턱과 아래턱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멸치와 정어리를 구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하는 장어 종류들인데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비늘이 거의 없죠. 이런 종류들은. 비늘이 없는 종류들은 점액을 많이 분비를 해서 몸을 보호를 합니다. 비늘이 있는 종류들은 비늘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점액을 분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굼평선이란 물고기거든요.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여수 지역에 가면은 새서방 고기로 유명합니다. 금풍생이라 부르죠. 그래서 일명 이순신 고기라고도 합니다. 갯장어 보시면은 머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개의 견자를 써서 개 이빨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갯장어입니다. 멸치죠. 업신여길 멸자입니다. 멸치. 여러분들 물고기 이름에 왜 치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꽁치, 갈치, 멸치 아시는 분? 왜 치자입니까? 또 고등어, 병어 그거는 한자어죠. 치자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물고기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업신여길 물고기다. 그래서 멸치. 갈치는요? 칼도자죠. 칼도자. 칼처럼 생긴 물고기다 해서 갈치. 이런 식으로 치자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붕어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붕어. 부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예, 뭐 보시면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중에 고등어죠. 마찬가지. 고도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부엌에서 쓰는 칼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고도어. 그 다음에 보시면 청어죠. 역시 등푸른 생선이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선비들을 살찌우게 했던 물고기다. 그래서 비유어단 말을 썼죠. 과거부터 좀 가격이 쌌다는 이야기죠. 여기 나오는 전어입니다. 전어. 모두 전자를 써서 전어. 또 돈 전자를 써서 전어입니다. 모두전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물고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할 전자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금은 전어가 가을철에 비싸가지고 금전어가 돼버렸죠. 지칩니다. 뭐 보시면 알겠고요. 아주 이것도 입이 작죠. 명태죠. 명태도 그 한경도 명천에 사는 태씨라는 어부가 어느 날 잡아서 이거를 아전을 통해서 상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먹고는 맛있다면서 이 도대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천에 살고 있는 태씨라는 어부가 처음 잡았다 해서 명천할 때 지역명을 써서 명, 태씨성을 따서 태해서 명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대구는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대구어, 대구. 아주 식탐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기 몸의 3분의 2 정도 크기까지도 먹어치웁니다. 민어죠. 백성의 고기라는 뜻인데 사실은 백성민자를 쓰긴 썼습니다만은 귀한 물고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서민들이 민어를 먹기 힘든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수라상에 올렸던 생선이기도 합니다. 참조기죠. 뭐 참조기는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제사상에 어디나 올라가는 거 다 아시겠죠. 참조기, 굴비. 굴비를 보시면 이렇게 엮어놨어요. 그래서 이자겸이란 사람이 영광으로 유배를 와가지고 이걸 진상을 합니다. 임금님께. 그러나 절대 자기는 굴하지 않겠다.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 해서 굴할 굴자에 안일비자를 써서 굴비를 그때부터 표현이 된 겁니다. 표준말을 사용하자고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꾸죽꾸죽 하는 게 여기에 소랍니다. 뚜껑 보시면 알겠죠? 이게 소라고. 그냥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껍질, 판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핏불고둥입니다. 그런데 다 일반인들은 혼동해서 쓰고 있죠. 이 소라를 보시면 뿔이 여러 개 있죠? 파도가 심한 곳에 사는 소라들은 뿔이 가늘고 깁니다. 파도가 약한 곳에, 수심이 얕은 곳에 산 것들은 뿔이 짧고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서식처에 따라서 뿔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이죠. 광어, 넓을 광자에 고기어자입니다. 넙치는 넙다란 물고기란 표준명입니다. 그래서 광어는 한자어고요. 넙치는 우리말이 순수한 표준명입니다. 동해안에서 이면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 생선 많이 드셨을 겁니다. 이면수어입니다. 임연수란 사람이 처음 잡았다 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면수어입니다. 그러면 물고기 이름에 왜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느냐?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거의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해안에 많이 잡히는 진노래미, 노래미입니다. 고래치라 그러죠. 고래치, 놀래미. 그런 건 표준명이 노래미, 진노래미입니다. 그럼 노래미하고 진노래미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노래미는 옆줄이 하나입니다. 옆줄 아시겠죠? 진노래미는 5개입니다. 옆줄이. 그래서 옆줄의 숫자만 가지고도 분류가 가능한 종들이 되겠습니다. 우럭, 어제도 보니까 TV에서 계속 우럭 하던데 표준명이 조피볼락입니다. 조개 중에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우럭이 있잖아요. 우럭이 있기 때문에 조피볼락으로 쓰시는 게 타당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 다 일본식 표현이죠. 하모, 표준말이 갯장어입니다. 여수 여름철에 유명합니다. 하모는 깨물다는 뜻입니다.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깨무는 습성 때문에 일본말로 화무란 뜻인데 표준명이 갯장어입니다. 안하고도 붕장어입니다. 꼼장어도 표준명이 먹장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어, 덕대 보시는 바와 같이 병어와 덕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아래턱이 짧은 게 덕대입니다. 방어 부시리. 동해안에 사시는 분들은 방어 부시리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시리는 가슴 지느러미하고 이렇게 배 지느러미가 뒤쪽에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그러나 방어는 이렇게 앞쪽에 있습니다. 이 주상하골이 이렇게 기역자인데 반해서 부시리는 이렇게 끝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알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또 노란 줄무늬가 부시리가 더 선명한 이런 걸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참고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들은 필요하시면은 요청하셔가지고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멸치 정어리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멸치는 아래턱이 짧고 정어리는 이 턱과 아래턱이 거의 이렇게 일치를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구가 뭐 200만 개에서 300만 개 알을 산란한다 했습니다. 쭉 내려가 보세요. 개복치는 1.5m짜리가 3억 개, 민어는 1억 개, 1m짜리가요. 이렇게 많은 수의 알을 산란합니다만은 어쨌든 알의 크기를 보십시오. 다 1mm 안쪽입니다. 여러분들 1mm면은 현미경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크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알들이 부하에서 개복치 3억 개 산란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온 세상이 개복치 세상이 되게요. 그러겠죠. 이 중에 하나나 두 마리만 살아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개복치가 치어기까지 1200마리 정도 살아남으면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되는 거죠. 그럼 생존율 따지면 뭐 0.0000 이래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복 창명을 보세요. 몰라. I don't know가 아닙니다. 그냥 몰라인데 이게 생김새가 맷돌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몰라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썬핏이거든요. 그럼 왜 썬핏이냐? 이놈들이 바다에서 한 번씩 누워가지고 일광욕을 합니다. 둥둥 떠가지고요. 그래서 썬핏입니다. 그래서 개복치는 포항에 가면 유명한 죽도시장 가면 판매를 하고 있죠. 포항 죽도시장 가면은 개복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생물들은 알을 많이 산란하잖아요. 이것들은 생태계에서 다산하면서 다사합니다. 아시겠죠? 많이 산란하지만은 거의 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산란 습성은 알을 적게 낳아가지고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이렇게 납자루 종류들은 조개의 쇠강에다가 이렇게 산란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에서 부화해서 한 치어기까지 자라다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가 되면은 조개가 또 산란기입니다. 그래서 조개는 이때 납자루 치어들한테 지느러미에 잔뜩 유생들을 붙여서 내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조개 종류들은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산란하다 보면은 근친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더 이상 번창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이용해서 자기 아가미를 빌려주고 대신에 너희는 나의 유생들을 멀리 퍼뜨려라. 그래서 지느러미에 잔뜩 붙여가지고 보내면은 거기서 자란 유생들이 이 어미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떨어져서 다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친혼을 막는 방법입니다. 얼음치, 우리나라 특산어종이죠. 이런 종류들은 보시면 이렇게 산란탑을 만들어서 산란하는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가물치 앞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숲을 우거진 풀 사이에서 물에 뜨는 둥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산란을 합니다. 가시고기. 여러분들 가시고기 하면은 유명한 소설 제목이죠. 부성애를 표현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부성애가 가장 강한 물고기는 뭐냐면은 이 가시고기 종류가 됩니다.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컷이 둥지를 만들고 암컷을 유인해서 산란하게 하고 암컷이 산란하면은 암컷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수컷은 어린 알에서 부화한 자어들이 자랄 때까지 보호를 하다가 수컷도 서서히 꼬리 쪽부터 곰팡이가 피면서 죽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고요. 주로 이것들은 수명이 1년밖에 안 됩니다. 큰 가시고기는 바다에 살다가 우리나라 하천에 와서 산란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알자루라 그러는데요. 망둥어 종류나 동사리 종류들은 돌 밑에다 알을 산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알들이 방망이 모양처럼 알이 부풀어 가지고 커지면서 거기에서 발생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거품 둥지를 만드는 게 버들붕어가 있습니다. 이 크기는 아주 작아요. 버들붕어는 크기가 10cm 이내거든요. 그런데 일명 싸움꾼이라 그럽니다. 투어. 닭은 뭐라 그럽니까? 투개라 그러죠. 그래서 물고기 중에 싸움꾼은 이 버들붕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발견해 가지고 뭐 논문을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개멍게입니다. 개멍게. 일명 돌멍게라 그러는데요. 잠수를 해 가지고 이걸 해서 이렇게 쪼개서 술안주 하려고 사실은 해 봤더니 여기에 물고기 알처럼 생긴 게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물고기 알이냐 계속 그날부터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알을 키워도 보고 했더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시망둑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망둑은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해가지고 수정된 알을 암컷이 돌멍게의 쇠강에다가 산란을 해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탕란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산어종입니다. 여기 보시는 아래 그림은 꺽지가 되겠죠. 꺽지입니다. 이게 감돌고기입니다. 둘 다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특산어종인데요. 꺽지가 산란한 자리에다가 감돌고기들이 가서 산란을 합니다. 그러면 꺽지는 자기 알인 양 보호를 하고 지켜주죠. 이렇게 해서 자손을 늘리는 방법이죠. 소화성 어류입니다. 연어는 민물고기입니까? 바닷고기입니까? 기준이 어디가 될까요? 태어난 곳입니다. 민물에서 태어났죠, 연어는. 그래서 민물고기입니다. 바다에서 한 3년 살다가 민물에 와서 산란하고 다시 죽습니다만은 어쨌든 소화성 어류들,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산란하는 물고기. 황복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임진강에서 산란합니다. 굉장히 비싼 물고기죠. 황어는 주로 섬진강이라든지 우리 하천에 바다에 살다가 올라와서 산란하는 물고기입니다. 강을 거슬러 내려가서 바다에서 산란하는 것들이죠. 뱀장어, 여기 참개 종류들도 바다에서 산란을 합니다. 민물과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하는 종류들인데요. 은어도 바다에서 강하구에서 태어나서 1급수 물에서 성장하면서 삽니다. 국적어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하고 시간상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 들으면서 평소 궁금하신 거. 오징어랑 문어가 다리가 아니라 팔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만 혹시 그랬나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렇죠? 모르셨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하나 알아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또 궁금한 거는 제가 먼저 한번 질문 드릴까요? 궁금한 거는 이 해양 생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오늘 보시다시피. 근데 이 중에서 해양 생물의 왕이 있다면, 우리가 왜 사자 대 호랑이 이렇게 하듯이 해양 생물의 왕이 있다면 고래랑 상어 중에 어떤 친구가 더 왕일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번고래하고 상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네. 당연히 번고래가 이깁니다. 오. 번고래가 아주 난폭하거든요. 근데 상어는 여러분들 백상아리하고 청상아리가 조스 영화에 나왔던 백상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 이빨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은 빠지면 임플란트 해야 되잖아요. 네. 상어들은 절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빠지면 다시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강한 걸 물어도
새로 생겨납니다. 빠지고. 그렇군요. 범고래가 이깁니다. 더 센 건 이제 범고래다. 그린란드 상어가 있는데요. 네. 시속 한 1.2km 됩니다. 느릿느릿 다닙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 사자라든지 북극 표범을 잡아먹습니다. 물개나 이런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놈이죠. 그린란드 상어. 보통 그러면 상어들이 한 시속 40에서 한 60km 정도로 헤엄을 쳐다닙니다. 뭐 그렇게 빠른 건 아니죠. 그런데 물고기 중에 만색이라든지 다랑어 종류들은 시속 100km 이상을 헤엄을 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 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속에서.